이제 비생물적인 거, 조경수 특징, 열악한 도시 환경이다. 그 다음에 재해에 노출돼 있다. 환경이 안 좋다. 대기오염, 뭐 자동차, 뭐 인간에 대한 그 인위적인 피해가 많이 노출돼 있고,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지고. 그래서 올바르게 이제 수종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수종 선택하고 적합한 장소에 심어야 되고 적절한 보호 관리, 요 세 가지가 그 조경, 그 수목 관리하는데 세 가지가 식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경수의 특징, 열악하다는 건 이제 시험에 좀 가끔가다 나오고요. 수목병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인체 진단 의학과 수목 진단 의학 비교하는 건 뭐 그냥 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피해 수목 피해 발생 조사 항목이 있죠. 그래서 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목명을 알아야 되고, 이제 피해가 발생했다. 가봐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수종명이다, 수령이라든가 크기, 언제 접목했냐, 이식은 언제 했느냐, 3년간의 가지 생장량이라든가 잎의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한 나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 나무들은 어떻게 비슷하게 발생했는가, 뭐 이런 걸 봐야 되고, 방향 같은 것도 봐야 되고, 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해충의 피해는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봐야 되고, 패턴 양식 꼭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전반적인 거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생육 환경 3번 생육 환경을 조사한다든가, 그 다음에 관리 역사 이 정도 뭐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 병이 났다고 해서 그때만 영향 끼치는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 오래전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5번에 가면 토양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토양에 대한 이제 가번 같은 경우, 토성, 다밥 같은 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여러 번 시험에 나오는데, 토양 중에서 토성도 중요하고, 다밥, 투수성, 견밀도 이런 거 많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상 6번 기상 조사도 해봐야 되고, 엽분석 나왔었어요. 엽분석은 엽분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영양 상태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기 영양 함량을 조사하는데, 이 결핍 증상 진단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이 엽분석이다. 그래서 엽 채취 시기와 부위는 언제요? 가장 활발한 7월 초에, 그 다음에 가지 중간에서 따서 한다. 이게 생리에서 나오죠. 생리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엽분석 그거 꼭 아셔야 되고요. 시기, 하는 시기. 그 다음에 조경수 생장에 적합한 토양의 기준. 요거는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걸 외우셔야 돼요. 숫자를 외우시면 조경수 생장에 적합한 토양 기준. 중요하죠, 당연히. 토성은 어떤 데 심어야 되겠어요? 사질 양토하고 양토가 좋아요. 그 다음에 pH는, 산도는 5점에서 6.5. 그 다음에 유기질은 2% 정도 이상 돼야 되고, 총 질소 0.1% 이상 되고, 유효인산 50에서 100 정도, 양윤 치한 용량 10에서 20, 시몰 10/kg.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저기 외우시면 좋고, 치환성 이런 거 외우시면 되고, 전기 전도도 0.5 DC 지멘스 per 미터 이렇게 해요. DC 지멘스라고 읽어요. 0.5 정도 미만이어야 돼요. 전기 전도도는. 우리 토양할 때 염류 집적 막 하고 그랬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전기 전도도는 0.5 미만이어야 되고, 염분 농도도 0.05 미만이어야 돼요. 중요하죠. 근데 이 중간에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토성, 산도, 뭐 CC,
뭐 인산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질소, 전기 전도도, 염분 농도 이 정도. 그냥 중요한 것부터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외워 보시고. 이게 이제 계속 나왔던 문제고요. 토성 같은 거 중요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거. 그리고 못 될 거는 포기하시고 중요한 거 너무 저기 한 거는 막 외울 필요 없대. 이거 여기 또 연연하면 안 되고 한 4개, 5개 정도? 토성, 산도, 전기전도도, 염분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전기전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염분이 있습니다. 염분 함량. 염분 함량 앞에서 했죠. 0.05g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예, 했고, 그 다음에 3번 수목의 활력도 측정이 있었어요. 삶의 측정이 있는데, 이제 활력도 측정 1회 때는 우리 그 작업형에 나왔었는데 2회 때부터는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론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활력도 측정은 뭐예요? 준수미터나 샤이그미터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형성층 주변, 목부하고 사분이 형성층이잖아요. 그 주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핏줄하고 같다고 생각한 거죠. 수분하고 탄수화물이 이동되는데 수목도 형성층 주변에 목부 사부에 수분하고 이 양분들이 이제 이렇게 흘러서 이제 가니까 전기를 이제 통해 보자. 그러면 전기를 통해 보면 활발하면 어떻게 돼요? 수분도 많고 막 그러면 저항치가 이제 건강한 거죠. 저항도가 낮은 거죠, 그죠? 반면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저항도가 이제 잘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원리를 갖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샤이고 박사가 샤이고 미터를 만들어냈어요. 활력도를 CER이라고 표현해요. Cambio Electrical Resistance에서 활력도에 형성층의 활력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샤이그 미터는. 병원에서 혈압 재는 거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혈압을 재는 거랑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샤이그 미터는 아까 저항이 낮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대로 이제 숫자를 이제 적용한 거야. 그래서 건강한 나무는 얼마요? 4에서 13. 네. 그래서 킬로옴이에요. 킬로. 단위는 킬로옴. 옴이 저항인데 이제 이건 샤이그 미터 단위는 킬로옴으로 이제 적용하는데 건강한 거는 숫자가 낮아요. 4에서 저는 뭐 5에서 한 15까지는 건강하다고 보고 그냥 15까지는 숫자 15까지는 건강하고 약간 15 이상이면 건강하지 못하고 20이면 죽어가는 나무고 40에서 50은 죽어 있는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점수가 낮아요, 그죠? 숫자가 낮죠. 15 이하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준수미터라는 거는 이제 공부하신 그 박사님들 그분들이 세 분의 뭐 준자로 꾼인가 뭐 그 들어간 분들이 이제 준수미터를 했는데 우리 시험 볼 때는 이제 준수미터를 갖다 놨더라고요. 우리는 샤이그미터로 우리 준비했었거든요. 실습할 때 세미나 갔을 때 이제 샤이그미터로 막 해서 열심히 했는데 딱 가보니까 나무톱 막 이렇게 놓고 준수미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조정하는 것도 막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해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준수미터를 막 이렇게 다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준수미터는 뭐냐면 100점, 사람 성적 좋은 것처럼 이렇게 준수미터 점수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90점 이상이면 좋은 거고, 뭐 80인가 뭐 그러면 이제 조금 뭐 하고, 그 60m로 넘어가면 이 거꾸로 이걸 해놓은 거야. 샤이그 미터하고 틀려요 이게. 그래서 제 유튜브 들어보시면 알겠는데 거기 보시면 그쪽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샤이그 미터가 나올지 준수 미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론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수치를 내어 드셔야 되겠죠. 사이고 미터만. 일단 준수 미터는 안 외워도 될 것 같고 해요. 준수 미터는. 그 비생물적으로 가겠습니다. 비생물적으로 가서 보면은 말 그대로 비전염성이죠. 비생물적은 전염이 안 돼, 그죠? 전염성 병은 생물적 피해는 이제 해충 같은 거에 의해서 이제 전염도 되고 균에 의해서 막 전염도 되는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는 비생물적, 비전염성이랑 같은 말이고요. 또 비기생성이라고도 해요. 비기생성, 비생물적, 비전염성 다 같은 말이고요. 기후, 토양, 영향을 주는 거, 기후, 토양, 인위적인 거. 그래서 요거는 2차 준비할 때 많이 저기 나와요. 그래서 기후, 토양, 인위적인 거에서 비생물적인 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표 보면은 기후적 원인이 있어요. 고온, 저온, 바람, 한발, 홍수, 폭설, 낙뢰, 화산 폭발. 토양적 원인은 아까 얘기한 뭐 물리적인 거, 배수, 통기, 다박 이런 게 화학적인 게 있는데 영양결핍, 극단 산도 이런 게 화학적인 거고 인위적인 게 있습니다. 오염, 약재, 뭐 농약 같은 거 잘못 진 거, 뭐 복토하거나 절토 이런 게 다 인위적인 거고 생물적인 거는 야생이나 착생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뭐 이런 건 다 하실 거예요, 그죠? 다 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비전염성 특징 가볼까요? 2번에 비전염성 특징은 피해 장소에서 거의 모든 남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특징이. 그 다음에 여러 수중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일어난다. 균일한 병증이 나타나고 수관 전체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뭐 도로 인접 이런 특별한 위치에서만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서서히 나타난다, 그죠? 서서히. 물론 이제 급속히 나타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서서히 나타난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전염성 특징 요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 있죠, 표 보시면 그 중요한 것들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뭐 수분 부족 표에 비전염성 특징 요양해 놓은 거 표 보시면 수분 부족할 때는 당연히 잎이 시들고 괴사 큰 반점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되고 수분 과다할 때가 중요해요. 수분 과다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발병 속도는 서서히 나타나죠, 그죠? 수분 부족할 때는 갑자기 나타나는데 수분 과다는 서서히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엽병이 누렇게 변하고 잎의 황화와 시드름 현상, 그 다음에 뿌리 변색과 고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토양의 통기성 불량으로 뿌리가 고사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배수 불량이라든가 지하 수위가 높다라는 게 뭐예요? 물이 많이 차 있는 거죠. 그때 수분이 과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누렇게 변한다, 황화, 뭐 시드름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죠? 수분 부족 과다할 때 그 차이점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9번째 가겠습니다. 9번째 보면 복토 다박, 그죠? 9번째 표, 9번째 토양. 복토 다박이라는 건 뭐예요? 증상이 일어나는 거, 잎이 시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황화, 수관의 일부가 고사하고 뿌리가 변사하고 고삭돼요. 그 뿌리 위에 복토, 인간 혹은 중장비에 단합이 돼갖고 산소 부족으로 뿌리 세템이 고사가 돼요. 시들고 황화 현상이 돼요. 그 다음에 10번 영양결핍이 있어요. 영양결핍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렵수의 병증, 그거 좀 아시면 좋은데, 성숙력이 골고루 황화된다. 이건 질소가 부족해요. 그죠? 성숙력부터 발생하는 거. 질소죠. 그죠? 왜 성숙력부터 이렇게 발생할까요?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이 잘 안 되는 거 꼭 애우셔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어린 잎부터 발생하는 거죠. 칼슘, 철, 그 다음에 붕소, 구리. 그래서 BS 카구철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B 붕소, S 황, 칼슘, CA, 구리, CU, 그 다음에 철, FE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동이 잘 안 되는 건 어린 잎부터, 그죠? 이동이 잘 안 되니까 새로 생긴 잎에는 이동이 안 가겠죠, 그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증상은 어린 잎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BS 카구철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 칼륨 같은 것도 잘 되기 때문에 성숙엽부터 발생해요, 그죠? 질소, 칼슘, 마그네슘, 인 이런 거는 다 잘 빨리빨리 움직여서 성숙잎에서 다 이제 그 영양 부족이라는 거 이런 게 발생하기 쉽고요. 유엽으로 되는 거 칼슘, 철, 붕소, 황 이런 것들은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대부분. 황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할 수가 있는데 BS 카고철 이거는 다 유엽부터 황화 현상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변색해서 타 죽는 거 뭐 붕소다 뭐 이런 거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이 잘 안 된다 이런 거는 어린 잎부터 유엽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죠? BS 카고철 꼭 나요, 시험에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11번 가겠습니다. 염해. 염해는 그 무슨 염류가 집적돼서도 되는 것도 있고. 겨울에 그 눈 내리고 나면 염화칼슘 뿌리는 것 때문에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발병 시기는 봄에 새잎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발병이 시작되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 주요 병징 노엽과 잎의 가장자리에서 괴사가 심하게 나타나고 바닷가와 도로변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바다에 있는 그 염해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염화칼슘에 도로에서 뿌리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가장자리가 노엽과 나이 많은 노엽과 노엽과 잎의 가장자리에 이제 그게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조풍, 해일, 겨울철, 도로 결빙 방지용으로 염화칼슘을 뿌려서 나타난 염해다. 그 증상 꼭 아셔야 돼요. 가장자리부터 잎의 가장자리부터 된다. 그 다음에 12번 대기 오염. 중요하죠. 요새는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화렵수의 병징 보겠습니다. 그래서 잎끝과 연맥 사이 조직이 황화되고 괴사가 된다. 아황산가스 중금속에는 잎끝 이렇게 오염됐을 때도 잎끝과 가장자리 불소. 그런데 약간 흩어진 거는 질소 화합물, 잎에 회록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질소 화합물에 의한 거가 이렇게 오염됐을 때 이렇게 된 거고, 오조는 죽은 깨, 물에 젖은 듯한 색깔이다. 죽은 깨에 작은 반점이 나타난다. 그러면 대기 오염 중에 어떤 거예요? 오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은 가스 유출 같은 경우는 매설 뭐 이렇게 도시가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토양에서 썩은 냄새, 토양이 청회색으로 바뀐다. 검은색으로 변한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 생장투나 황화 현상 및 고사가 나타난다. 약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약해 요새 막 자주 나오는데 1회 때 서술하는 거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초제 피해 중에서 선택제가 피해가 큰가요? 아니면 비선택제가 큰가요? 예, 그런 거 아시면 되겠고, 주로 증상 꼭 아시면 돼요. 괴사, 그 다음에 죽은 깨 반점과 괴사, 황화현상, 백화현상, 뭐 다 애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거 중요하겠죠. 글리포세이트 같은 게 비선택인데 기형의 잎과 빗자루 모양의 세 가지, 이런 건 특이하죠. 그런 건 좀 외우시면 좋고요. 비틀리고 입이 비대해지고 오그라들고 디캄바 이사디에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비굴안에 보면 침투 이행성 약재, 제초제, 살충제에서 약해가 나타나고 살균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뭐 살균제는 이 약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표는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표 6 보면 수목 병증에 따른 피해의 원인 요약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름이 있죠. 시드름 뭐 있는데 이것도 뭐 그거 뿌리가 썩은 병 걸리거나 뭐 통기성 불량하거나 뭐 곤충에 의한 것도 시드름이 돼요. 시드름을 위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잎이 개사가 된 경우가 있어요. 개사. 그래서 잎 가장자리가 제초제에 의해서 되고, 또 심한 철분 결핍일 때도 잎의 가장자리에 병증이 나타나고, 주근깨 같은 경우 아까 뭐 저기도 오존도 나타나지만 세균성 병이라든가 깍지벌레 제초제에 의한 것도 나타난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죠, 그죠? 그냥 요 정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찾으셨어요? 세 가지. 거기 보면 빗자루 모양 가는 가지로 갈라진. 거기 보면 전염병, 흰가루병, 빗자루병이 걸려도 흰가루병도 그렇고 빗자루 모양이 되고요. 곤충응에 겨우살이, 뭐 세포 돌연변이 제초제에 의한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것도 이제 빗자루 모양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엄청 많죠, 이거 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영양결핍으로 가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피해 원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선충을 공부한다 그러면 병리에서 선충 찾아볼까요? 뿌리의 뒤틀림 이렇게 찾아보실까요? 영양결핍 전에. 보면은 선충 같은 경우는 감수성 있는 수종의 한 나무 이상에서 수관 전체에서 서서히 병증이 나타난다. 수목이 왜소하고 잎 전체에서 연맥성이 항화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 코르크 처리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아무튼 많아요, 그죠? 선충에 의한 뿌리 혹도 나타나고 뭐 그런 게 있고. 엄청나게 많죠. 이게 이 병을 알려면 엄청나게 진짜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다 지나가고 영양결핍으로 가겠습니다. 영양결핍은 조직 내 무기염료가 부족할 때 생긴다. 그래서 조경수는 생장이 작물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요구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낮고 자주 발견되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산성 토양, 모래 토양 뭐 이런 데서 나타나는데 아까처럼 양분의 이동성이 있어요. 무기원소의 이동성을 보시면 이동성이 큰 건 질소인 칼륨, 마그네슘이고 성숙잎에서 어린잎으로 부족한 원소가 쉽게 이동하고 부족 현상은 성숙잎부터 나타난다.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 표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성은 칼슘하고 철 붕소다. 그래서 잘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잎 생장점에 있는 어린 가지 열매에서 결핍 현상이 먼저 나타난다. 중간 정도 되는 건 황, 아연, 구리, 몰리브덴 이런 게 중간 정도 되고 중간 정도 되는 거는 어린잎하고 성숙잎 정도에서 같이 일어난다. 그 표가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쉽게 되는 거 질소인 칼륨, 마그네슘. 성숙잎부터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영양 상태를 이제 진단하는 게 있는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영양 상태 진단법. 가시적 결핍증이 있어요.
근데 가시적은 이제 뭐 정확한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뿌려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철분 결핍할 때 염화철을 뿌려봐요. 염화철 0.1% 용액을 만들어서 이제 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원소를 소규모로 옆면 시비해서 바로 이제 그 증상이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하는 게 이제 그 옆면 시비로 하는 건데, 염화철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철 결핍할 때 염화철. 그 다음에 토양 분석은 한 10cm 정도로 채취해서 유효 양분을 이제 그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엽 분석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는데, 4가지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방법이고, 가지의 중간 부위에서 성숙한 잎. 그래서 아까 7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경까지 채취해서 무기양료의 함량을 분석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귤나무를 예를 들었는데, 질소인 칼륨 요 정도 갖고 판별을 해요. 비료 3대 영양소를 갖고 이제 영양 상태를 좀 판단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영양 결핍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광합성하고 호흡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영양 결핍이 나타날 때 입에서는 황화 현상, 괴사, 백화 현상, 큰 반점, 얼룩 반점, 비틀림, 타죽음, 낙엽 현상 이런 게 나타나고요. 가지에서는 로제트 의미 아셔야 돼요. 마디에 생장이 안 되어 갖고 잎이 촘촘히 붙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짤딱하게 되는 거예요. 잘 크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쭉쭉쭉 커야 되는데 결핍이 되면 로제트, 이게 마디가 이게 짤딸막하게 돼 갖고 로제트 현상이 일어나요. 열매는 기형 변색 외소화가 되고, 잎에서 황화 현상이 나타날 때 전체적으로 이제 황색으로 되는데, 그 황화 현상 나타나는 것 4가지 좀 아시면 좋아요. 질소인, 칼륨, 황. 이게 이제 부족할 때 질소인, 칼륨, 황. 황화 현상은 많이 일어나죠. 건조하거나 수분 부족하거나 이때도 다 황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영양 결핍은 질소인, 칼륨, 황 이럴 때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잎의 가장자리가 이제 변색하는 게 마그네슘.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양 결핍과 흡사한 증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응애하고 방패벌레 피해 받았을 때 약간 영양 결핍하고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 10번 보면 12가지 무기양료의 결핍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나요. 문제가 나는데 이 많은 걸 어떻게 애울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억지로 애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철분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유의하셔서 그 이동 속도로 갖고 하시면 되고, 그거 나머지는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질소 부족할 때, 지금 결핍 증상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질소 같은 거는 조기 낙엽,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들 하겠지. 조기 낙엽, 침엽수는 노란색으로 변하고요. 인 같은 경우는 동색, 뒷면이 동색, 보라색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인이 부족하다. 약간 뒤틀리는 것도 나타나고요. 청색, 회녹색, 침엽수는, 화렵수는 동색, 보라색인데 침엽수는 청색, 회녹색이다. 칼륨 가겠습니다. 칼륨. 검은 반점이 되고, 꽃도 적게 달리고 열매도 적게 달린다. 어두운 청록색 정도 되고, 칼슘.
기형화, 뒤틀리면서 뒤로 젖혀진다. 침엽수 꼬부라진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이것도 조기 낙엽. 침엽수부터는 이 녹색, 변색 안 된 데하고 녹색하고 이게 된 데하고 경계가 뚜렷하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약간 답답하죠. 그죠? 이 많은 중에서. 철 같은 경우는 철 결핍은 알칼리 토양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침엽수 부분에 보면 그 있죠. 가로 안에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철. 알칼리 토양에서는 철이 예, 예. 알칼리 토양에서 결핍이 잘 나타나. 네. 중요해요. 결핍이 나타난다는 거는 그렇죠? 원인은 불용화되는 거죠. 알칼리 통해서 철이 많이 결핍이 된다. 왜냐하면 철 같은 경우 철망, 아구, 알 이렇게 갖고 철망, 아구알 이런 거는 산성인 타양, 잘 녹아요. 그러니까 유효하대. 그 나머지 중요한 그 원소들은 주로 알칼리 쪽에 갈수록 중성 이상인 데서 잘 녹기 때문에 이게 철 같은 경우는 알칼리 가서는 불용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칼리에서 자주 나타난다. 붕소 아까 로제트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결핍되면 붕소할 때 짧고 뭐 꼬불꼬불해지는 것도 이게 붕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중요하고요. 붕소 꼬부라진다. 망간도 황화현상 일어난다. 잘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는 또 붕소 같은 경우는 아니다. 망간 지금 하고 있죠. 망간은 알칼리성에 이것도 철망 아구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알칼리성에 드물게 나타난다. 철도 그래서 철망 아구알. 그래서 철망, 구, 알 계속 그 밑에 있는 거 몰리브 전까지 이게 철, 망, 구까지 이게 알칼리 토양에서 자주 일어난다. 결핍되기가 일어난다. 불용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몰리브덴만 특별하게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양결핍 빈도와 치료 가겠습니다.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양결핍은 적절하게 하고 철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산성화될수록 불용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성화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다른 성분들이 안 녹기 때문에 철망, 아구알만 산성일 때 잘 녹고,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 이게 있는데 이거는 조경수에서 부족한 경우는 적은데 만성적인 산성화로 인해서 잎과 토양에서 이 원소들이 용탈되면 결핍이 나타난다. 칼슘과 마그네슘. 이게 이제 산성화되면 칼슘과 마그네슘 이게 결핍이 된다고 그랬고, 철은 알칼리 토양 아까 얘기했고, 염화철 0.1%로 이제 뿌려보면 2주면 반응이 준다. 바로 나타난다. 2주 정도면. 그 다음에 아연, 구리, 몰리브덴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결핍될 이유가 거의 없다 이거죠. 이제 기상 조건, 이게 이제 가끔씩 이제 수목 관리학에서 비생물적인 게 이제 나는데 이제 그 개념을 좀 아시면 돼요. 약간 쉬운 편이에요. 이쪽은 비생물적인 다. 엽소는 그냥 타는 거죠. 잎이 타는 거. 피소는 줄기가 타는 거. 엽소는 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
50도 넘을 때 도로 그 아스팔트 막 열기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에어컨 그 실외기인가 뭐 그 실외기 같은 거에서 나오는 열기 뭐 이런 거 때문에 엽수가 발달한다. 특히 남서양 쪽에 있는 잎이 많이 발달한다. 그래서 27쪽 맨 위에, 아니 27쪽 틀리죠. 저거. 예민한 수종 이런 건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제 문제에서 단풍나무, 층층, 물풀에 칠엽수, 누릅 이런 거 많이 그 엽수 발자죠, 그죠? 입이 막 타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한대성 수종도 잘 알아두실 텐데 주목, 잣나무, 전나무, 자작 이거 한대성 추운 데서 잘 자라는 거는 더위를 많이 타겠죠. 그래서 주목, 자작, 전나무, 잣나무 뭐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방지법은 뭐 기온 상승을 막든가 뭐 어렵겠죠. 관수를 해서 수분 부족을 해소하고 아스팔트에 유기물을 멀칭시킨다. 그런 거로 하고 피소는 줄기가 타 들어가는 건데 남서쪽 수피가 열에 의해 피해를 받는데 더울 때 60도 넘을 때 이제 발생한다. 피소에 발생하기는 수목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벚나무, 단풍, 목련, 매화, 물풀에 배롱나무 이런 거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피가 그 아주 저기에요. 얇아갖고 이렇게 벚나무, 단풍나무, 매화, 물풀에 배롱나무. 지금부터는 이제 비생물적인 거는 나무 이름을 많이 이제 약한 거, 강한 거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해요. 뭐 불에 약한 거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것도 뭐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느낌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많으니까 몇 개 안 되면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거는 느낌 이런 거 이렇게 나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수피 같은 것도 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소 방지법은 수간의 온도를 낮추고 녹화마대 싸고 흰 도포제, 석회 유황합제 아까 했죠. 림설퍼라고 그래서 뭐 그런 도포제로도 이제 아니 그때 농약할 때 그 비슷한 개념인데 그거 이제 흰 도포제, 석회 그 유황합제 발라주면 좋고 이제 아스팔트 같은 데는 토양 멀칭 덮어주는 거죠. 그런 것도 해주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 일조량이 부족하다. 이거는 양수에서 피가 양수인데 햇빛이 많이 없어요. 그늘진데 이런 거 자라면 어떻게 돼요? 마디가 길어지고 줄기가 가늘다. 염량이 적고 엽색이 옅다. 주로 음엽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됐어요. 양수인데 일조량이 부족한 그늘 같은 데서 자랄 수 있잖아요. 건물 밑에서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어져요. 그죠? 햇빛을 받으면 어때요? 짤막해져요. 단단해지고 두껍고 그런데 일조량이 부족하면 마디가 길어지고 줄기가 가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양엽, 음엽 있죠. 이거랑 관계없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양엽, 음엽 있어요. 그죠? 그 엽력수 양이 많은 게 어떤 거예요? 네? 음엽이에요, 음엽. 누가 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엽하고 음엽인데 양엽은 작고 양엽은 작고 두텁고 엽록수 양이 별로 없고 큐티클층이 이제 발달해 있고 그런 거예요. 음엽은 햇빛을 보기 위해서 넓고 얇고 엽록수 양도 많고 뭐 그런 식으로 저기 그렇게 하는데 양엽, 음엽 꼭 알아둬야 되고요. 조기 낙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건강이 나쁠 때 당연히 이제 하는데 조기 낙엽 있죠. 조기 낙엽은요. 거의 비슷하죠. 거기서 여기 불러주는 게 지금 내용이 똑같아요.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그 영양 부족, 그러니까 영양 부족이라든가 고온 이식, 스트레스, 대기오염 이런 게 다 낙엽이 지는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해충 피해일 때도 그렇고 전염성 병 할 때도 뭐 입떨림병 이게 떨어진다고 그랬죠. 녹병 걸려도 조기 낙엽이 돼요. 그다음에 구상나무, 잣나무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데 도시에 심으면 여름철 고온 피해로 잎이 수명이 단축되었고 2년차, 3년차 가을 조기 낙엽이 된다. 가을에 조기 낙엽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 상록수 잎의 정상적인 수명 이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스트로브 잣나무의 잎의 수명은 왜? 2년. 소나무 잎의 수명은 3년까지 간대요. 그 다음에 동백나무는 4년, 잣나무 4년,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 주목 5, 6년, 사철나무 5개월. 뭐 이제 사철나무는 얼마 안 가네요, 그죠? 5개월 뿐이 안 가나? 4천부터 다 연으로 연으로 끝나는데 이거는 개월로 끝나네. 그래서 스트로브 잣나무 2년, 소나무 3년, 동백 4년, 잣나무 4년, 전나무 뭐 주목 5, 6년. 아직까지는 안 나는데 날 수도 있겠죠. 외워두시면 좋고, 조기 낙엽 원인 아까 얘기했어요. 영양 부족, 뭐 가뭄, 스트레스, 뭐 병해충, 뭐 이런 걸 하는데 방지법은 이식목일 때 주기적인 물집을 만들어서 그 나무에 매달아 갖고 물을 이식했기 때문에 뿌리가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물집을 만들어서 해주고 대기 오염 같은 거 이제 방지해주고 전염성 입떨림이라든가 응애 같은 거를 이제 구제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온 피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요새 이제 냉해 얘기 많이 나오죠. 며칠 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0도 이상에서 이제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제 남쪽 수정의 경우 개화 후 수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뭐 비파 뭐 이런 게 있는데, 팔순이 뭐 이렇게 보리장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아무튼 바나나 같은 건 12도, 사과나무는 0에서 4도면 저기인가 봐요. 누가 사과나무 막 올려놨던데 막 꼬부라지 그랬대 순이. 지금 그래서 이게 냉해 같다. 어떤 사람은 또 농약 피해 같다. 뭐 그런 거 그러는데 아무튼 냉해가 되면은 이런 꽃눈 같은 게 이제 막 문제가 생기고, 만상이 있습니다. 만상은 늦설이, 봄에 내리는 게 만상이잖아요. 가을에 내리는 거를 조상. 그래서 그런 건 아시니까. 그래서 심하게 나타나는 것, 이제 나무 이름, 목련, 튤립나무, 모가, 단풍, 철쭉, 연산홍, 주목에서 심하다. 그래서 주목 같은 거 보면 1년 이상 된 잎들이 경화가 이미 되어서 피해가 없고, 신초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죠? 만상 피해는 새순에만 주로 오기 때문에 남의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방법은 뭐 스프링클러를 작동한다거나 안개비, 연기 발생, 선풍기 뭐 이런 게 있고, 조상이 있습니다. 조상은 가을에 갑자기 첫설인데 내한성이 준비되지 않은 그 준비가 안 된 데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조상은 만상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늦여름 시비를 자제하여, 비료를 막 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늦여름 시비를 이제 주지 말고 해야 되고, 동해는 0점 이하, 0도 이하에서 발생하는 거. 그래서 내한성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내한성 문제. 그래서 내한성은 낮은 온도에서 견디는 능력. 그래서 내한성 큰 거, 추운 데서 잘 사는 거, 자작, 오리, 사시, 버드,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약한 것도 잘 나오겠죠. 약한 건 남부수종, 삼나무, 편백, 해송, 금송, 히말라야 시다, 베롱, 피라칸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자목령, 사철, 가이즈카 향나무, 능소와 벽오동, 오동나무 이런 거는 내한성이 약해요. 남부수종. 그 다음에 내한성의 생선 원리는 단일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햇빛이 짧아지는 거죠. 가을 정도 되면 이제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데 이때 이제 특히 이제 겨울 준비를 하잖아요, 나무가. 그런데 이때 내한성을 가지게 되고 그 안에 중요해요. 체내 물질 축적된다는 게 있어요. 설탕, 지방, 수용성 단백질을 체내에 축적하여 빙점을 낮춘다. 부동의 그 원리랑 같다. 그러고 가을철 열매를 빨리 수확해야 내한성이 생긴다. 포도 같은 거 일찍 따야 되고 여름과 가을과 광합성을 수행하고 설탕을 많이 축적해야 내한성이 생긴다. 설탕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나무를 건강하게 키워야 되고 햇빛을 충분히 비춰주고 방풍잎 그 다음에 유기물 사용하고 지프로 싸주고 내한성 수종 심고 약한 수종은 심지 않는다. 아까 남부 수종 같은 거 상열이 있습니다. 겨울에 수관이 이제 그 동결됐다가 낮에는 또 풀렸다가 이렇게 심하게 수축하고 팽창 수축 막 하면서 갈라지는 게 있는데 길게 이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제 가라앉는데 남서쪽 아까 그 피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남서쪽 수관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특히 그 숫자 15에서 35 약간 두꺼운 거죠. 두꺼운 나무에서 많이 걸려요. 너무 얇은 거 너무 두꺼운 거 이런 건 안 걸리고 15에서 35 정도 그런 나무에서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 동계건주가 있습니다. 동계건주는 상록수와 가다한 증상으로 해서 말라 죽는 현상이다. 그죠? 동계건주는 봄에 건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록 화렵수 같은 경우라든가 뭐 이런 거 상록 침엽수 같은 것도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 계속 땅속 이제 건조한데 대기의 증산 때문에 이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서는 수분을 이제 얼어 있는 상태이고 문제가 돼갖고 방지법, 방풍잎을 설치하고 증산 최소화, 그 다음에 증산 억제제 뿌려주고 해토를 빨리 해주고 멀칭을 해준다 이렇게 해줍니다. 약간 이쪽은 뭐 쉬우면서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몇 시나 됐죠? 그 다음에 풍해가 있습니다. 풍해가 적당한 풍해는 그 줄기 직경 생장도 도와주고 그래요, 그죠? 근데 너무 이제 심하다 보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방지법에서 초살도를 높여준다. 초살도 아시죠? 초살도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의 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초살도가 크다라는 거는 밑부분의 줄기가 튼튼하고 올라갈수록 이제 가늘어져 갖고 밑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거를 초살도라고 그래요. 초살도는 이제 뭐 바늘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밑부분이 단단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풍해로 견디려면 초살도가 커야 돼요. 그러면 초살도를 크게 하려면 어때요? 수관 크기를 작게 유지해야 된다. 위험한 가지를 제거하고 수관 크기를 갖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관 그 정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초살도 높이려면은.
그래서 이제 초살도가 크다 이런 거 풍해에 잘 견디다 그러면 신근성, 철근성하고 뿌리가 깊은 거하고 이제 또 관계가 있어요. 이거 뿌리하고 그 수관의 비율은 또 TR율이라고 그러죠. TR율. 이게 이제 신근성 같은 경우 뿌리가 깊게 뻗어갖고 뿌리가 이제 TR율은 이제 뭐지 뿌리가 알이 크기 때문에 TR율이 이게 작은 거가 더 좋겠죠, 그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심근성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풍해 방풍잎으로 접박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건 뭐예요? 곰솔, 비자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잣나무, 주목 이게 꼭 알아두세요. 한 가지만 알면 되겠죠, 뭐 그죠? 심근성을 알든지 청근성을 알든지. 그래서 이제 화렵수 같은 경우는 가시나무, 구실잣, 밤나무, 불거리, 농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동백, 마가목, 모가, 목련, 벽오동, 생달, 소기, 수양번나무, 참나무, 참식, 칠엽수, 튤립, 백, 호두, 회화, 호박 이런 게 심근성이 되겠습니다. 심근성, 심엽수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방풍림으로 이제 쓰겠죠. 이런 데는 이거는 그 나무 화렵수도 많이 아셔야 돼요. 동백, 마가목 이런 거 다 방풍잎으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낙내 있습니다. 낙내는 그 조건들 있죠. 홀로 자라거나 모여 있는 나무 중에서 수고가 가장 높거나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다.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에 낙내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돼 있고. 피해가 많은 낙내 수종 중에서 피해가 많은 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참나무, 누릅, 소나무, 튤립, 포플러, 물풀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소나무도 낙내가 많죠. 우리 문화재 시험 볼 때 뭐더라? 어디 서산에 유명한 소나무가 있었나 봐. 이게 낙내 맞았고 쫙 갈라져서 죽었대. 그래서 소나무도 약하다. 낙내, 참수, 튤립, 포플러, 무플레. 근데 자작나무하고 마로니에는 이제 피해가 적다네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체내 구성 성분하고 수피하고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면 그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지 대책, 필에 이제 낙내를 만지고 낙내 후 4-5개월 지나야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돼 있고, 이제 만약에 문제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싸매고 있다가 만약에 살아 있으면 그 수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도 하고 평상시 이제 피레침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레침을 이제 반드시 꼬아서 동선 직경 1cm 가량 그 나무보다 더 높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나무 위에서 낙내를 받기 때문에 그 그림 보면 여기 피레침이 있거든요. 그게 돌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좀 한 1cm 정도 높아야 돼요. 나무보다. 그 다음에 몇 년씩 지나면서 키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침도 좀 높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동선이 이제 수관을 따라서 땅속으로 이 전기를 흐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땅속으로 일산 들어가서 깊이 한 3m 가량 땅속에 수직으로 묻힌 구리선한테 연결을 시킨다 이거 되죠. 3m까지 팔아서 직경 1cm 이상의 구리 막대기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토양적 요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양적 요인. 땅에 되는 거. 건조가 수분이 제일 있을 문제 피해 많죠. 그래서 이식목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식목 같은 게 한 5년 정도 걸리나 봐요. 그래서 청근성 수종, 아까 했었죠. 청근성 수종이나 토심이 낮은 데서 사는 나무들이 주로 건조 피해를 많이 보고, 모래나 남쪽 서면에서 주로 발생해요. 모래 같은데 수분 같은 게 많이 보유를 못 하잖아요. 토양학 할 때 왜 제일 많이 하는 미사질 양토 그런 데서 많이 이제 수분을 보유하고, 이 모래 같은 거는 사토 쪽은 수분 유효 수분량이 적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피해를 많이 받고, 특징 건조했을 때 잎이 작아지죠. 마디가 짧고 연면적이 감소해요. 작아지고 강합성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직경 생장이 급격히 감소하고 나이테가 좁아진다.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민한 수정 잘 나오죠. 단풍, 마로니에 층층, 물풀에 느릅.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동계 건조 중요하다고 그랬죠. 소나무, 잣나무 이런 거 이른 봄에 말라 죽는 거, 이게 동계 현상인데 많이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방지법 꼭 알아두셔야 되죠. 관수를 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오죠. 관수해야 할 경우는 1회를 한 번 하더라도 하층토까지 완전히 젖을 때까지 충분히 관수하는 것이, 같은 양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서 표토만 젖을 만큼 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조란 얘기죠. 한 번에 할 때라도 깊은 땅속까지, 하층토까지 이제 충분히 적시게끔 하는 게 관수 방법이에요. 그리고 건조기 스프링클러 대면적 할 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하라. 건조기 때는 점적 관수 조금씩 주는 거는 안 좋고, 물주머니 이런 데 설치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주면 잔디 있고 나무 있고 그런 데에서는 잔디가 뺏어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토양 멀칭을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내건성 높은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침엽수, 화렵수 나눠서 높은 거부터 하겠습니다. 곰솔, 노간주, 눈향나무, 섬잣, 소나무, 향나무. 그 다음에 화렵수는 가죽나무, 물오리나무, 보리수, 사시, 사철, 아까시, 호랑가시, 회화 이런 게 내건성이 큰 게 되겠습니다. 오리나무, 사시나무, 호랑가시, 회화나무도 건조한 거 좋아하네요. 건조한 거 잘 견디네요. 회화나무. 그 다음에 과습 피해 가겠습니다. 과습 피해는 중요합니다. 과습 피해는 복토 이런 거하고 약간 비슷하죠. 뭐냐면 과습이라는 건 공기를 채워놔야 되는데 물로 채워져 있어 갖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단은 어떻게 해요? 비가 온 후에 1.2m 구덩이에 약 5일이 지나도 물이 빠지지 않는 거. 한 구덩이를 만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물이 거기서 구덩이에서 안 빠져나가고 있으면 과습으로 사는데, 또 홍수가 나서 한 7일 정도 막 잠겨 있다, 토양이 그렇게 돼 있으면 과습으로 보는데, 산소 부족으로 호흡이 불량해진다. 증상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엽병, 입자루가 누렇게 변하고 입이 마르고 어린 가지가 고사하고 겨울철 동해에도 약하다. 과습이 되면 어떻게 해요? 겨울철 동해에도 약해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게 과습은 수관 상부의 가지 끝부터 죽는다. 밑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과습할 때는 중요해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방지법은 명거 배수
혹은 암거 배수를 통하여 가습 상태를 제거한다. 토성에 모래를 첨가하고 5일 이내에 물을 배수시킨다. 내습성 수종을 이제 심어야 되겠죠, 당연히. 버드나무, 나구송, 메타세콰이어. 전번에 물안기 수목원 갔었거든요. 그래 봤어, 나구송. 네. 그거 혹 있죠. 신기해요. 네, 그거 있더라고. 그래서 과습한 수종 잘 견디는 거. 대표적인 게 나구송, 뿌리 혹이 있는 거, 메타세콰이어, 버드나무 이런 게 있는데 단풍류도 잘 견뎌요. 단풍, 느릅나무, 주염나무, 페카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매울 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풍, 느릅나무과 정도만 알으면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과를 아시면 비슷하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단풍나무 같은 거, 뭐 느릅나무게 이제 물가에 많이 사잖아요. 그리고 계곡 같은 데 많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단풍, 느릅나무. 이게 과습한 데서도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과습하게 되면 이데아라고 전번에 설명드린 거 있죠. 이데아. 반점, 흰 반점 생기고 그래요. 주먹 같은데 물혹같이 이렇게 과습하게 가습일 때 이데마라고 있어요. 이데마. 이데아인가? 이데마라고 이데아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과습할 때 생기는 거예요. 잎에 약간 하얀 반점이 막 생겨요. 주먹 같은데. 과습할 때. 그러니까 오늘도 추운 날인가 봐요. 너무 추워서 못하겠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메시지만 올랐어요. 언니 안 보죠? 어떻게 하냐고. 저도 보내줄게 언니 안 봐요. 저기도 나가고 그리고 너 저기도 와도 염해까지만 하고 점심 먹고 하자고요. 예. 염해까지만 하자고요. 염해는 아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매립지에서도 염분 상승으로 되고 염화칼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수치 외우라고 그랬어요. 토양 내 염분 수충 허용량은 얼마야? 0.05. 세 번째 있는 거 꼭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0.05 미만이어야 돼요. 염분이 0.05 미만이어야 돼요. 그 이상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증상, 화렵수 같은 게 잎 가장자리가 타 들어가고 낙엽이 지고 눈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가지가 죽어요. 다시요. 가지 들고 낙엽 지고 눈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가지가 죽는다. 침엽수 끝부분부터 괴사현상이 일어난다. 괴사현상. 그 다음에 초기 증상은 생장 감소와 조기 낙엽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생리적 변화와 쉽게 구별이 안 된다. 다른 거하고 비슷하죠. 생장 감소 뭐 이런 거 과습할 때도 그렇고 뭐 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종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견디는 그 진정한 내염성이 아닌 거는 뭐 내염성이긴 한데 곰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코코넛 이런 거는 쓰나미에 잘 건드립니다. 그 방지법 잘 나와요. 염해. 이건 나올 것 같아요. 서술이나 이런데. 뭐냐면 즉시 물로 잎을 씻어내고 토양 내 염류를 충분한 관수로 제거하고 이런 거 수치 외워두면 좋겠죠. 150ml 관수를 표토 30cm 내 소금을 50%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150ml 정도의 관수로 하면 약 소금기를 한 50%를 제거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해빙령의 피해로 하면 그 해빙령 피해에서 어떻게 막아주냐? 이 도로가에 비닐로 이제 그 토양을 덮어줘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동해 건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잎에 증산 억제제를 뿌려줘요. 그 다음에 토양에 숯가루, 활성탄을 넣어서
소금을 흡착시킨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염성 그 강한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요. 이거 1회 때 2회 때 났어요. 곰솔, 노간주, 리기다 소나무, 주목, 측백, 향나무. 화렵수는 가죽, 감탕, 굴거리, 농나무, 느티나무, 능수버들, 동백, 떼죽, 모감주, 무궁화, 벽오동, 보리수, 사철, 식나무, 아까시, 아외, 자기, 주엽, 참나무, 칠엽, 팽나무, 호박, 회양목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내염성 강한 거, 약한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게 외우는 게 더 필요할까요? 약한 거 외우는 게 더 많으니까, 아니 약한 거가 더 적으니까 그 약한 거를 외우시든지 강한 거를 외우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약한 게 외우는 게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래서 가문비, 낙엽송, 산나무,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은행, 전나무, 히말라야 시다. 소나무, 은행도 많이 들어가고 가시, 개나리, 단풍, 목련, 벚나무, 양버들, 피나무 이렇게. 비생물적인 거는 약간 쉽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기 하는 거는 아닌데 조금 저기